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한은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두 번째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현재 연 3%에서 연 2.75%로 내린 건데요. 환율 변동성이 큰 상황임에도 금리를 내려서 내수를 살려야 한다고 본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5%로 한꺼번에 0.4%포인트 낮춰 잡았는데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배경 그리고 경제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금 투자 열풍이 뜨겁습니다. 특히 금 관련 상장 지수펀드 수익률이 덩달아 오르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금 ETF가 어떤 것인지, 투자 시 살펴봐야 할 점은 무엇인지, 또 연금 계좌 활용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이 이제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네. 우리 경제가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 금리를 또 추가로 내리기에는 사실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도 맞기는 한데, 예를 들면 환율이나 뭐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고려하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방어하는 게 시급했다라는 게 한은의 판단이었다고 보고요. 네. 특히 이제 그 금통위원들 전원 만장일치로 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을 보면 그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위원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단단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초 한은이 예상했던 지난해 연말이라든지 연초 상황과는 좀 다른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작년 연말이 예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사실 이에 따른 충격으로 4분기 성장률이 거의 0% 수준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지난해 10월, 11월 두 번 연속 금리를 내렸던 그 효과가 비상계엄 사태가 터져버리면서 좀 상쇄가 돼버린 그런 면도 있었고, 예. 그래서 사실 지난달에도 금리를 내릴 만한 이유는 충분히 있었지만 당시에는 또 문제가 환율이라는 변수가 있었던 거죠. 네. 한 달 쉬고 결국 이번에는 더 이상 이제 그 경기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었고 금리를 내려서 좀 경기를 북돋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나마 지금 또 환율 부담이 좀 떨어졌지 않습니까? 1,420원대까지 환율이 내려오면서 더더욱 주저하지 않고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크게 낮춰 잡은 것도 네.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네. 이 생각보다 더 낮췄죠. 예, 사실 그러니까요. 지난달에 그 한국은행이 이례적으로 블로그에다가 지금 올해 생각하는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를 좀 미리 그 범위를 제시를 했거든요. 그때 제시한 게 이제 계엄 사태 충격을 반영을 해서 1.6에서 1.7%까지 내다봤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에서 예상한 바는 이 범위 안에서 좀 낮게 보거나 그럼 1.6%, 조금 긍정적으로 보면 1.7%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배적이었는데 1.5% 더 낮춰 잡았다라는 거는 지난달 블로그에 이 범위를 제시하고 나서 네. 한 달 사이에 경제 각종 지표들이나 상황들이 더 안 좋은 쪽으로 더 반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0.1%포인트 더 낮게 잡은 걸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는 사실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른 우리 산업의 피해 규모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보수적으로 잡았다,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1.6으로 1.5 잡은 게 자체, 보수적으로 예. 잡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아직 이제 예고는 돼 있지만 실제로 집행된 건 아직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낮춰 잡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네. 있고요. 이 역시 그런데 상저하고의 흐름을 기본적인 시나리오로 잡고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모든 상황들이 더
안 좋은 쪽으로만 다 간다. 예를 들어 정치 상황도 그렇고 관세도 생각보다 충격이 더 큰 쪽으로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낮은 1% 초반대 일부 해외 민간 연구소들은 우리 성장률을 1% 초반대까지도 낮춰 잡았는데 이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는 그런 시각도 있다라는 거를 전해드립니다. 네. 그럼 앞으로의 금리나 운용이 좀 더 어렵다고 보는 거는 앞으로 그럼 얼마나 더 낮출 수 있고 언제 또 다시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할 것이냐 이 부분들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 통화정책 결정문을 보면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각 문단마다 빠지지 않는 단어가 다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국내 경제 상황 뭐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고 해외 경제 상황 뭐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고 네. 그래서 앞으로의 통화정책 결정도 이런 불확실성들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다라는 요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 우리 경제 정말로 내가는 예측하지 못하는 이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그 요즘 난방비 고지서 보고 놀라신 분들 많다면서요. 예, 저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인데 지난달 난방비가 저도 50만 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많이 쓰셨나 봐요. 예, 저희가 4인 가족인데 네. 50만 원이고 관리비까지 합해서 80만 원대가 나왔어요. 집이 큰 건가요? 아니면은 좀 많이 따뜻하게 아이들 때문에? 제가 명색이 경제평론가인데 경제적으로 난방비 관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자책이 네. 들 정도로 상당히 충격적으로 나왔고 네. 이게 사실 크고 작음의 문제이지만 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요즘에 SNS 상에서 보면 자기 관리비 명세서 공개하시는 분들 나 이렇게 난방비 폭탄 맞았다 이렇게 공개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평소에 한 관리비 난방비 다 포함해서 한 30만 원대였는데 네. 지난달에 뭐 60만 원, 70만 원대 이렇게 껑충 뛰었다라는 분들 많습니다. 1월 난방비 폭탄은 사실 예고된 부분도 있었는데 일단은 작년에 주택용 그러니까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같은 것들이 한 번 다 인상이 됐죠. 네. 그래서 지난해 7월자였고 당시에 인상으로 9.8% 올랐고 4인 가구 네. 기준으로는 한 달 평균 6천 원가량 더 인상될 것으로 봤죠.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기록적인 한파가. 워낙 추운 날이 많았습니다. 네. 뭐 지난달 보니까 기상 관측사상 1973년 이후 14번째로 추웠다라는 기록이었으니까 네. 지난해 인상분이 지난달 한파를 만나서 이렇게 난방비 폭탄 고지서로 날아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좀 내복을 입으시지 그러셨어요. 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일러 거의 안 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부터는 좀 날이 풀리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17년 만에 그 그린벨트 해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고요. 네. 그러니까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의 총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인데 원래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총 면적의 양이 광역 단위별로 정해져 있어요. 네. 수도권은 그린벨트 전체 면적의 몇 퍼센트 정도. 뭐 크기로는 몇 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등급이 또 있어요. 네. 1, 2, 3, 4등급까지 있는데 예. 1등급이나 2등급은 사실 죄송합니다. 5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이나 2등급은 보존 가치가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네. 그렇군요. 그랬는데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안은 대체 그린벨트를 지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네. 환경평가 1등급, 2등급 지역까지도 해제를 허용할 수 있다라는 방침인 거고요. 네. 이를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방안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국가 지역 전략 사업이라는 거를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6개 권역에서 33곳 사업 수요를 제출을 받았고 심의를 거쳐서 부산권에 3건, 대구권 1건, 뭐 광주권 3건 등 해서 총 15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해서 풀리게 되는 그린벨트 규모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예상치입니다. 42제곱킬로미터, 1271만 평, 여의도의 9배가 넘는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그린벨트 해제 돌입을 하게 되고요. 정부는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을 하겠다. 그리고 이상거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겠다라는 계획인 거고 이렇게 비수도권 지역에 국가 지역전략 사업을 도입하게 되면 약 27조 8천억 원이 투입이 돼서 124조억 원의 4조 5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38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정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상화폐 시장 어떻습니까? 가격이요? 네, 많이 떨어졌어요. 정확히 추세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조정기로 전반적으로 접어들었고 네. 근래 들어서 크고 작은 또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서 낙폭이 좀 커지는 이런 양상인데 지금 한화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1억 3천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네네. 지금 1억 3천만 원대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기준으로는 10만 9천 달러. 죄송합니다. 9만 달러 선을 간신히 지키고 있는 것이고 가격 추세로 보면 석 달 전 12월 초 정도로 돌아갔어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에 취임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 직전까지가 딱 비트코인 가격 기준으로 보면 최고가. 찍은 게 10만 9천 달러. 우리 한화 기준으로는 1억 6,300만 원대. 이때가 딱 최고가였고 취임하고 나서 가격이 이제 서서히 조정을 받기 시작했다가 최근 한 달 사이 이제 전체 가격 낙폭을 보면 20% 네. 가까이 가격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2주 들어와서 낙폭이 좀 커졌다는 게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복합적인 원인입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되게 기대가 컸잖아요. 난 친가상자산 대통령이다. 네. 이렇게 얘기해서 되게 투자자들이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올랐는데 나온 게 없어요. 아직까지. 예, 네. 뭐를 전략자산으로서의 가상화폐 지위에 대한 인정이라든지 혹은 비축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이 나오길 바랬는데 없죠. 그다음에 여기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좀 천천히 내리겠다 이런 기조를 최근에 밝혔고요. 네. 또 얼마 전에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건 이게 지금 투심을 상당히 위축시키는 요인인 게 맞아요. 네. 글로벌 2위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털렸지 않습니까? 예. 바이비트 이 북한 해킹 조직 이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으로 2조 원 상당의 이더리움이 유출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가상화폐 가격의 조정 장세가 조금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올해 성장률 하향 조정은 예고되긴 했었지만 1.5%는 조금 충격적인데요. 자, 이런 경기 상황을 반영했겠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오늘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금리 인하의 자세한 배경 알아보고요.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인하가 됐는데 네. 대부분 신차 전문가들은 이번에 그냥 인하를 예상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확률, 그러니까 뭐 그 분포를 설문조사 분포를 보면 네. 인하를 예상한 쪽이 많긴 많았는데 네. 절대적으로 많지는 아, 않았어요. 그랬었나요? 뭐 조사 결과마다 틀리지만 6대 4 뭐 요 정도. 저도 인하는 예상은 했는데 네. 그동안에 이제 하는 행태를 볼 때 행태라고 하면 약간 부정적으로 들려서 부정적입니다. 네. 네. 부동산, 뭐 가계부채, 뭐 최근에는 환율까지 언급하면서 네. 뭐 경기 상황으로 봐서 내려야 되는 게 맞지만 뭐 계속, 이런 네. 불안 요인들을 잡기 위해서는 동결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왔어서 네, 네, 아무튼 네. 뭐 내렸습니다. 네, 내리기는. 네. 네, 그래요. 이번에 그 이제 인하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한은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한은의 이제 그 오늘 보도 자료를 보면 네, 뭐 대충 이렇습니다. 뭐 외환 시장 환율 불안하고 네, 그렇지만 이제 물가와 가계 부채는 좀 안정된 측면이 있다. 네, 그런데 경제 성장률은 좀 크게 낮아질 것 같아서 네,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서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예, 네. 이런 문장이 있고요. 네. 근데 뭐 개인적으로 이미 경제가 다 망가졌는데 뭐 저는 이제 와서 금리를 낮추는 진작에 낮추든가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근데 경제가 다 망가졌는데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니까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부분도 찾고 또 이렇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좀 경제 주체가 협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망가졌다라고 표현하시면
어떻게 망가졌다는 말씀이셨어요? 지금 경제 성장률 1%대가 올해 나오잖아요. 네. 내년도 한은은 1.8% 예상을 그렇더라고요. 또 이창용 한은 총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과거에는 괜찮은 고성장 수준이다. 뭐 시기도 있었지만 네. 1960년 이후로 65년 동안 한국 경제가 성장률이 2% 미만이었던 적은 딱 5번밖에 없습니다. 네. 올해가 6번, 예. 내년 7번. 그만큼 저성장이거든요. 네. 예. 1%대의 성장은 사실은 경제를 자전거로 봤을 때는 네. 거의 멈춰 있는 거예요. 예. 자전거를 멈추면 쓰러지죠. 예. 1%대가 그렇죠. 가정을 오늘 멈추면 그렇죠. 한은 네. 총재가 뭐 1.8 내년 얘기하면서 그것도 뭐 한국은행의 현재 입장을 현재 뭐 그 상황으로서 괜찮은 거다라고 말하지만 과도 고도 성장에 너무 익숙해서 네. 2.8%라고 하면 위기라고 하는데 뭐 우리 실력이 그 정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도 약간 헷갈리겠어요. 그러니까 성장 잠재력이 좀 내려간다는 네. 거죠. 뭐 인구도 줄고 그다음에 뭐 구조조정도 안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경제 발전 단계가 높은 국가일수록 성장률이 낮아지거든요. 선진국들이 성장이 낮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78. 네. 네, 3년 연속 우리보다 높아요. 그리고 내년까지 하면 4년 연속 우리보다 높습니다. 네. 그게 과연 맞는 얘기인가? 지금 한국 경제가 1%대 성장률에 만족해야 되는 건가? 네. 저는 1%대 성장률은 한국 경제 위기라고 보거든요. 그 전 세계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성장률이 낮은데 우리 혼자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예외를 두고 다른 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지금 다 낮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네, 다 좀 낮은 편이에요. 선진국들은 다 낮은데 네. 예를 들어 대만은 우리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게 뭐 반도체 TSMC 그 효과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수출은 아직까지 괜찮거든요. 1월 조금 나쁘다가 2월 괜찮아지고 있는 건가요? 내수만 좀 좋았다면 소비하고 건설 투자가 지금 상당히 침체인데 맞아요. 네. 하는 미리 금리를 인하해서 건설업 생각해 보시면은 이거는 금리하고 상당히 밀접한 그런 산업이고 네. 소비도 개인의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아야 소비를 해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술 여력이 생기죠. 여기에 네. 우리 소비하고 건설 투자 내수만 좀 받쳐줬으면 네. 지금 2%대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하반기부터 저희 프로그램 몇 번 출연하셨을 때마다 금리 인하가 필요한 게 이제 내수 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계속 실기했다라고 지금 네, 판단하시는 저는 거죠. 실기했다고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지난달에는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할 때 한은에서 분명히 환율 얘기를 꺼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지금은 조금 요 며칠 사이에 안정됐다라고 받아들이고 좀 금리 인하하는 게 수월했을까요? 어땠을까요? 1월 13일 기준으로 예. 1,470원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종가가 한 1,430원 정도니까 네. 많이 좀 떨어졌죠. 네. 근데 환율 1,400원대는 사실 안정된 환율은 아닙니다. 우리 이제 과거에 한 20, 30년 통계를 보면 1,050원에서 1,250원 사이 위치합니다. 네, 네. 1,300원대도 상당히 높은 거고요. 네, 최근에 한 1,200원이 내가 제일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환율이 숫자로는 떨어졌지만 결코 안정된 수준은 아니에요. 안정된 수준은 아닌데 네. 뭐 떨어졌으니까 이제 환율 핑계를 좀 못 대는 것 같죠. 이번에는. 다만 이제 보도자를 보면 환율은 여전히 좀 불안하다. 외환시장은 이제 네. 그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아직도 환율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좀 예의주시를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또 이제 금리 인하는 시장의 예상이 좀 더 컸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금리나 0.25%포인트 낮춰진 거는 그냥 받아들이겠는데요. 그 성장률 전망치 네. 이게 처음에 11월 말에 1.99였었죠. 그러다가 얼마로 도중에 한번 좀 바꾸지 네. 않았나요? 그게 그게 보통 이제 권위 있는 기관은 그런 식으로 안 바꾸는데 아마 블로그인가 거기에서 1.6에서 1.7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네. 그렇게 하느니 경제 전망을 수정하는 건 좀 본 적이 없습니다. 연구원에서 한 20, 30년 동안 있었음에도 네. 그러니까 요번에 요번 금리 결정을 하면서 1.5로 다시 낮춘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0.4%포인트 낮춘 이유에 대해서도 지금 이번에 금통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설명은 안 했죠. 예. 원래 1.6, 1.7로 얘기를 했는데 한 달 사이에 새로운 변화는 없었어요.
경제 상황에 네. 뭐 발표된 게 산업활동 동향이 있긴 하지만 네. 그거는 작년 12월 겁니다. 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변화시킬 요인은 아니었거든요. 예. 다만 이제 저희들이 추측을 뭐 개인적인 입장에서 추측을 해본다면 1.9에서 1.5로 떨어뜨린 건 0.4 정도잖아요. 네. 너무 많이 떨어뜨리니까 한번 거쳤다가 떨어뜨리자 1.6, 1.7로 했다가 1.5로 떨어뜨리자라는 뭐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을 수 있고 네. 두 번째는 경고를 하는 거죠. 1.5까지 떨어진다. 그러니까 추경해라. 네. 예. 그런 지금 추경론과 금리 인하론이 많이 좀 팽팽하게 대립을 했었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한은이 좀 자존심을 구긴 측면도 좀 있고요. 한을 비판하는 쪽에서 그러니까 적기에 금리 날 못했다는 것 때문에. 경기 침체를 한은의 탓만 돌리지 마라. 추경을 해야 된다라는 신호고 그리고 뭐 지금 추경이 당장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지만 한은금토위가 다음 4월하고 5월에 있거든요. 3월에는 원래 없나요? 3월은 없습니다. 네. 그 안에 추경을 하면 네. 아마 이제 다음 성장률 전망은 5월달에 나옵니다. 그때 한 0.12 정도 올려주면서 네. 추경의 효과로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박수를 쳐주는 먼 미래를 보는 게 아닐까. 예. 다음에 5월 금통위의 어떤 경제 수정 전망 그거를 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어쨌든 한은 총재는 추경이 성장률을 조금 올려서 고통을 완화하는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철학을 갖고 추경을 하길 바란다. 이렇게 좀 단서 조항을 달면서 또 추경에 대한 얘기를 언급했더라고요. 그러면 한은 총재가 원하는 추경의 방향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이 아니고 네.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예를 들어 뭐 출산율을 높인다든가, 뭐 외국인 노동력을 뭐 유입하는 시스템을 바꾼다든가, 그리고 뭐 산업 구조를 개혁한다든가 네. 이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거는 사실 당장 올해 내년에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10년 후, 20년 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너무 좀 멀죠. 예, 당장 내일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한 달 후에 마을 잔치가 있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은 총재 입장에서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은 너무 다급합니다. 네. 당장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요. 그러니까 시장이 원하는 건 그런 먼 미래를 보는 추경을 말하는 것 생각하는 건 아닐 것 같고 네. 단기적으로 좀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추경을 시장은 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하는 얘기는 그렇다고 치고요. 우리 그 주원 실장님의 의견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 경제가 이렇게 위기에 오게 된 거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지금 분석을 하세요? 일단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부터 사실 이제 위기는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됐는데 네. 그때 뭐랄까 그 내수의 기반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자영업일 수도 있고 네. 우리 뭐 국민 개개인일 수도 있는데 그때 너무 심리가 위축됐던 게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코로나 이전에는 회사에서 저녁에 술 한잔 마시면서 회식도 종종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는 없어졌고 네. 코로나가 끝나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으로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씀씀이들이 많이 좀 위축이 됐죠. 너무 충격을 받다 보니까 이제 그럴 때는 어떤 그런 소비나 어떤 투자 심리를 복돋아줄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들이 필요했지만 사실 뭐 이전 정부도 그렇고 지금 정부도 그렇고 재정 여력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경기가 나빠지면 네. 세수가 덜 거칩니다. 그렇죠. 법인세도 정부도 정말 많이 어디서 뭐 땅 덜거쳤고요. 파서 돈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세수가 네. 많이 거쳐야 뭔가 좀 풀어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의 어떤 장기적인 침체가 2020년 이후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뭐 요인들이 수출은 그래도 최근에 잘 됐죠. 예, 그나마 한국 경제를 버텨주게 했던 힘은 이제 수출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1월하고 2월 수출 통계가 썩 좋진 않네요. 예, 뭐 조업 일수가 줄긴 했다고는 하지만 뭐 이런 쪽 내수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좀 한번 나빠지면은 회복되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지금 이제 그런 국면이라 생각되면 여기서 만약에 수출 경기가 꺾이면 네. 수출이라는 비행기 엔진 왼쪽 엔진과 그다음 내수라는 내수라는 오른쪽 엔진이 다 스탑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수출에
이 우리 한국 경제 성장의 큰 동력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들이 일기 때보다는 좀 더 빨리 가시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물론 아직 확정돼서 발표된 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지난번인가 말씀하셨을 때는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이 한국 경제에 영향 미칠 때까지는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는데 뭐 그러네요. 수위 많은 행정 능력을 미국 역사상 그렇게 빨리 내놓는 정책들이 그러니까 숙녀의 시간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내놓은 정책들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트럼프 오늘 한 말 틀리고 내일 한 말 틀리고 설익은 정책들이 그리고 막 어떤 나오는 정책들은 거죠. 서로 간에 좀 정합성도 안 맞고 네. 근데 그런 좀 모순되는 측면도 있다는 게 지금 문제고요. 그렇다면 사실 트럼프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산 제품을 막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그냥 자기 대통령 선거 때 보편 관세, 뭐 국가금, 품목은 상관없이 모두 관세를 높이면 되는데 네, 그렇게 지금 또- 그렇게 접근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럼 관세 인상이 트럼프의 최종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협상용인 거예요. 협상의 수단이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경제사절단이 이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넘어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주요. 네. 미국 상무부 장관 후보자를 만났는데 하워드 러트닉 거기서 네. 정확하게 나온 것 같아요. 뭐라고 나왔죠? 투자해라. 네, 예. 10억 달러 그렇죠. 이상하면은 해주고. 패스트 트랙 해준다. 우리한테 원하는 거는 그거 같아요. 예. 그렇다면 물론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통상관계, 경제관계가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데 분명히 우리가 손해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세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면 결국은 이제 균형점을 찾아갈 거고 그런 것들이 당장 우리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걸로는 생각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수출은 그렇다고 치고요. 다시 내수로 돌아가서 2월 그린북인가요? 그 최근 경제동향 거기 나온 거 보니까 그 되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는 내수 부진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진작시킬 수 있는 거예요? 방법은 우리 앞서 쭉 얘기했죠. 예, 추경하고 금리 인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추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네. 정부가 예산안을 짤 때 올해 예산 전체 규모를 100이라고 보면 상반기에 75를 쏟아붓는다고 했거든요. 그럼 하반기에 25가 되고 네. 사실 지금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 시점 지금입니다. 하반기가 아니고. 그런데 과거 이제 정부가 조기 집행률을 높였던 케이스가 꽤 있었는데 그 목표를 다 미달했어요. 크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말단 그 재정을 집행하는 말단 기관 공기업까지 내려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집행에서 나오는 효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재정 정책 중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공공 발주를 해서 네. 뭐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일단 발주하려면은 공고기간이 있어야 되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한두 달 주고. 예. 공고. 그리고 사업자 선정 계약 체결하는데 뭐 몇 달 소요되고 또 사업자가 뭐 준비하고 이런 데는 몇 달 소요되고 이러면은 상반기에 추경을 아무리 해도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일단 지금 75%도 다 못 채웁니다. 상반기에 그렇게- 추경 100조를 해도 상반기에 더 들어갈 여력은 없는 거죠. 기본적인 절차들이 예. 있으니까. 추경이 필요한 건 하반기 네. 재원이 모자르니까 네. 그때인 거고 그래서 저는 추경이 필요하지만 정말 지금의 경기 침체를 극복하려면 금리 인하를 먼저 했어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먼저 생각입니다. 했어야 된다는 거는 이제 이미 지나간 거니까 지금 이번에 예. 했단 말이에요. 그럼 네. 앞으로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1.5로 내렸잖아요. 예, 그 1.5로 내렸다는 거를 한번 좀 1.5로 내렸다는 게 무슨 경제 성장률 전망. 예. 네, 네. 그거를 왜냐하면 1.6, 1.7 기존에 네. 한 달 전에 했던 거 블로그에 올렸던 거 네. 그 성장률 전망치만 제시를 했어도 오늘 0.25 금리 인하의 근거는 충분합니다. 1.5까지 내렸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추경에 대한 압박도 있지만 네. 한 번 더 내릴 수도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4월, 5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시장 상황이나 물가나 환율이나 돌아가는 건 봐야 되겠지만 네. 그런 가능성도 좀 열어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기준금리가 오늘 이제 2.75%로 내린 거고요. 미국은 지금 4.5인가요? 아니요. 5.5에서 지금 4.5까지 4.5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더 내리면 네. 미국은 당분간 금리가 금방 인하되지 않을 것 같다는 또 생각들이 많아서 네. 그럼 이제 우리 금리 차가 더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돈은 좀
돈 금리를 이자를 많이 주는 쪽으로 간다. 그럼 혹시 자본이 유출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금리를 낮출 여력이 있는 건가? 이런 우려를 벌써부터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그거는 이전부터 이제 그런 우려가 있었고 그 네. 교과서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논리인데 우리가 대부분의 경제 이론이 교과서대로 가진 않죠. 예. 실제로 자본 유출은 크게 안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자본 유출이 안 일어났는데 왜 환율은 뛰었냐? 최근에 금 가격이 폭등하고 있죠. 그겁니다. 너무 세계 경제나 금융시장이 불안하니까 네. 뭔가 가치가 변하지 않는 네. 그리고 가치가 보장이 되는 달러화가 그거죠. 네. 그래서 달러화에 대한 어떤 그런 가수요가 네.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 유출은 만약에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국가들이 뭐 한둘입니까? 선진국들도 많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를 이제 극복했는데 그러면 뭐 선진국 유럽이나 일본에 있는 돈들이 다 미국으로 흘러갈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투자기관들의 입장에서도 글로벌 자금을 적절한 포트폴리오로 해야 되고 설령 미국으로 갔더라고 하더라도 미국 경제가 좋은 것 같지만 사실 미국 투자기관들도 네. 투자할 때가 마땅치도 않아요. 네. 사실 보면. 네. 그렇다면 자본 유출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런데 정작 이제 금리가 기준금리가 내려도 뭐 이렇게 대출 받는 분들의 이자 부담은 별로 내리지 않는다. 그리고 예금금리는 또 낮아지고 있고 뭐 이래서 서로 다 불만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온기가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금리 인하의 효과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행만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은행의 입장에서는 그 핑계를 대죠. 작년 하반기에 정부가 대출 총량 규제를 들어갔습니다. 그랬죠. 어느 규모 이상으로는 대출하지 마라. 은행에 보고. 그러려면 네. 은행의 입장에서 금리를 올려야 되죠. 예.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지금 금융당국에서 이제 그걸 들여다보겠다고 하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이제 가상금리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금융당국도 들여다보겠다고 하니까 이제 대출금리는 요번에 오늘 금리 인하까지 포함해서 이제 떨어지는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네. 좀 지금까지는 어려웠지만 뭐 대출금리 아주 큰 폭으로 떨어지는 않겠지만 뭐 완만하게 좀 떨어지는 방향으로 그러면 좀 우리들이 국민들이 좀 느끼는 부채가 많으신 분들 네. 좀 이자 상환 부담이 줄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부담이 좀 줄어야지. 그리고 또 1금융권에서 대출 못 받는 분들이 2금융권 또 서민금융으로 옮겨가다 보면은 더 힘들어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정리를 좀 해주세요. 내년에 한은은 뭐 1.8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장 올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현 정부에서 현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각자 개인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겨나가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기 전환은 상반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타이밍 아까 통화정책의 실기 타이밍이 늦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오늘 통화정책에 그래도 그 금리 인하의 큰 의의를 제가 들자면은 시그널 효과라는 게 있어요. 시장에 이런 금리 인하를 했다는 신호를 주면 심리가 네. 개선.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건 사실 심리가 개선되는 효과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의 한은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정부도 지금 뭐 정치권에서 아직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추경의 규모나 분야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추경도 분명히 시그널 효과가 있습니다. 상반기의 효과는 분명히 안 나옵니다. 빨라야 하반기지만 그런 시장의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효과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트럼프의 어떤 통상 정책이 네. 빠르면 이제 올해 연말부터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치잖아요. 사람들이 상당히 좀 불확실합니다. 우리 수출 기업도 그렇고 네. 이제 그런 쪽에서의 모든 불확실성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까지 포함해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 이게 네. 우리 정부가 해야 될 방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100세 시대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건강과 노후 대비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은퇴 이후의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서 돈 관리 계획 구체적으로 세워보는 순서입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오현민 수석 매니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금값 연일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지금이라도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라도 이렇게 관심 갖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일단 금 투자하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알려주세요. 네, 크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골드바 같은 실물을 은행이나 금은방 같은 데서 구매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매매 차익은 비과세이긴 한데 금 실물을 집에 두면 네. 아무래도 이제 보관의 번거로움이나 좀 불안함 같은 게 또 있을 거고요. 그리고 거래 가격에 10% 부가가치세 그리고 매매 시 5%의 수수료 부담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방법은 은행에서 금 통장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최소 0.01g까지 또 거래가 되어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근데 매매 수수료가 1%가 있고 또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 배당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네. 세 번째 방법은 KRX 금 현물 시장을 이용하는 건데요. 네.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들고 MTS나 HTS에서 네. 주식 거래하듯이 1g 단위로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매매 차익이 비과세이고 거래 수수료가 0.3% 안팎이라서 최근에는 이 방법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3가지가 금을 직접 거래하는 방식인데요. 네.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4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금 ETF나 펀드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네. 국내 혹은 해외에 상장된 금 ETF 혹은 일반 금 펀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TF 하면 상장 지수 펀드 말씀하시는 네, 맞습니다. 거잖아요. 금 가격이 많이 올라서 관련 ETF라든가 펀드에 자금이 많이 유입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즘 펀드보단 ETF 거래가 좀 활발해서 ETF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국내 상장된 금 관련 ETF가 6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 ETF 순자선이 네. 1년 전에 비해서 거의 4배가 늘었습니다. 아. 총 1조 3천억 원이 넘는 순자산 총액을 기록하고 있고요. 올해에만 2천억 원이 넘게 몰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금 투자 열풍이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 증시에서 대표적인 금 현물 ETF 중에 SPDR 골드쉐어스 같은 경우에 1년 사이에 38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원 넘는 돈이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금 ETF나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가 어떤 게 있죠? 네, 은행이나 증권사, 금융회사에서 일반 계좌를 만들어서 투자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연금저축 펀드나 개인형 퇴직연금 IRP 혹은 DC형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금 ETF나 펀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절세 계좌인 ISA 계좌에서도 투자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금 계좌에서 금 투자하는 것 이거 괜찮은 생각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연금 계좌에서 이제 금 투자를 하는 게 좋은 걸까 아닌가 이제 좀 고민하기에 앞서서 먼저 생각해봐야 될 점이 있는데요. 바로 내가 연금 계좌에서 자산 배분을 잘 하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좀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산 배분이란 다양한 자산군의 이제 투자 비중을 이제 할당하는 그런 전략을 얘기하는데요. 네. 이렇게 할당하는 이유는 투자 포트폴리오 내에서 위험을 분산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자산 배분을 했냐라고 했었을 때 전통적인 자산군이 이제 주식이랑 채권 비중을 어느 정도 나누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위험 자산, 안전 자산을 이렇게 어떻게 비중을 나눴느냐 이렇게 좀 간소화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주식 채권뿐만 아니라 현금, 부동산 그리고 금과 같은 원자재, 헤지펀드 같은 것도 자산 배분이 대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연금계좌 적립금을 가지고 금에 투자하겠다는 생각은 이제 투자자 선호에 따라서 이제 선택 가능하시겠는데요. 반드시 자산 배분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자산 배분 관점에서 금 투자에 접근해야 된다. 이 뜻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은요. 네, 아까 자산 배분 목표가 위험을 분산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금 투자를 하는 목적은 수익의 극대화라기보다는요. 내가 퇴직해서 고령자가 됐었을 때까지 이제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률을 그때까지 쌓아 나가고 네. 또 이제 연금을 수령할 때도 또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과 같이 특정 자산군이나 종목이 크게 이제 오르고 있다고 해서 연금 계좌에서 비중을 막 급격하게 올리신다. 이렇게 되면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자산 배분의 목표가 위험을 분산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위험을 분산시킨다고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에 의해서 내 포트폴리오에 있는 A라는 자산은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네. 떨어지더라도 B라는 자산은 또 영향을 받지 않거나 또 가격이 좀 반대로 움직이게 되면은 완충 역할을 해주면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 수익률이 너무 높다고 해서 특정 자산군이나 종목을 이제 비중을 이제 크게 높이게 되면은 이런 위험 분산 효과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자산군이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포트폴리오가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 배분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들이 섞여 있으면은 안정적이긴 하나 수익률은 좀 어떨까요? 네, 이게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오르는 자산이나 이제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면은 이제 성과가 높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번에 이제 금 가격의 급등이 나타난 것처럼 예상치 못하게 특정 자산이 또 급락하는 그런 사건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타이밍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는 사실 전문가에게도 굉장히 좀 어려운 그렇죠. 일이고요. 네. 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의 장기 수익률에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수십 년간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에 지금은 이제 자산 배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게리 브린슨이라는 투자 전문가가 네. 포트폴리오의 장기 수익률은 다양한 자산군에 얼마만큼 배분했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크게 달라진다라는 연구 결과를 도출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게 현재에도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같은 이제 큰 기금을 그 장기로 운용하는 전문가들은 배분에 대한 전략을 짜는 데 상당히 공을 많이 들입니다. 그렇군요. 그 금은 그러면 연금 자산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금이 사실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안전 자산으로 생각이 되죠. 이제 주식이나 채권이나 다른 자산과는 상관관계가 낮은 편입니다. 이제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이런 특성 때문에 이제 경제 위기가 있거나 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서 주식시장 변동성이 클 때 포트폴리오 전체적인 위험을 줄이고 안정성이 높이는 자산 역할을 합니다. 네. 근데 지난 1년간은 이제 금값이 이제 좀 이례적으로 그 다른 자산군이 움직임과 관계없이 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좀 특이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가격 상승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상당히 좀 과도한 기대일 것 같고요. 네. 어디까지나 다른 자산군의 등락에 대한 보완의 관점으로 이제 기대치를 낮추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여전히 이제 미련이 있으신 분들 계실 텐데 연금 포트폴리오에서 그러면 적절한 금 투자 비중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이것은 투자자가 얼마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뭐 시장 상황이나 뭐 금융회사마다 이제 관점은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본인이 연금 계좌를 가지고 계시는 회사에 어느 정도 수준을 권하는지 한번 좀 물어보는 것도 이제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속해 있는 이제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를 예시를 들어드리면요, 매월 이제 연금 투자자를 위한 자산 배분 가이드 같은 걸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에서는 원자재 비중을 최대 한 5에서 10% 정도가 적절할 것 같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관심이 있으면은 이 정도가 좋다는 뜻이지 이 비중을 꼭 편입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참고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럼 연금 계좌에서 담을 수 있는 금 관련 상품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요? 금 현물에 투자하는 ETF, 금 네. 선물에 투자하는 ETF, 네. 금 채굴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그리고 네. 금 관련 펀드가 있고요. 예. 주의하셔야 될 점은 금 자체는 안전 자산이지만 연금 계좌에서 금 상품은 위험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계좌, 그러니까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와 DC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하실 경우에는 네. 위험 자산 70% 한도에 해당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알아두셔야 될 게 퇴직연금 계좌와 연금저축 펀드에서 투자할 수 있는 ETF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금 선물에 투자하는 ETF는 담을 수가 없고요. 금 현물 ETF, 금 펀드, 금 채굴 관련 ETF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담으실 수 있습니다. 금 현물 ETF하고 금 선물 ETF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현물 거래라고 하면 바로 이제 실제 상품을 이제 사고 파는 겁니다. 그래서 금 현물 ETF라고 하면 금을 매입하고 보관하는 비용이 발생하고 이것이 이제 ETF에 반영이 되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 다른 금 말고 이제 다른 원자재 현물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보통 원자재 ETF는 선물에 투자하는 것이 많습니다. 선물 거래는요, 미래의 특정 날짜에 정해진
정해진 가격으로 이제 상품을 사거나 팔겠다는 이제 약속을 뜻하는데요. 네. 실제로 상품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계약을 통해서 가격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보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그런데 이 계약에 만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달이 만기라고 하면은 3달 계약으로 보유하고 나서 다음 3달을 이제 연장을 해야 되는데 네.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계약 가격이 100원이었는데 연장하려고 했더니 계약 가격이 120원이 됐다. 20원 더 비싸져요. 예, 그럼 20원이 더 비싸지는 거죠. 이것을 롤오버 비용이라고 하고요. 이 추가 비용이 ETF 가격에 반영되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금 현물 ETF는 보관 보관 비용이 비용. 그리고 선물 ETF는 롤오버 롤오버 비용이 비용. 발생할 수 있고요. 네. 원자재 ETF 선물형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좀 파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그 국내 금값이 국제 시세보다도 높은 게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것도 ETF에 또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요? 네, 맞습니다. 국내 금 수요가 너무 높아서 국내 KRX 금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해외보다 이제 금을 이제 20% 이제 네. 비싸게 사고 있다 이게 네. 이제 이슈였는데요. 이제 그 영향을 받는 이제 금 ETF 같은 경우에 괴리율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지금 투자자들한테 공지를 해왔습니다. 괴리율 가격차인 거죠? 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ETF 순자산 가치와 그리고 시장 가격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네. 보통 자산운용사가 ETF 거래에서는 이제 괴리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ETF 시장 가격이 기초 지수를 제대로 추정할 수 있도록 유동성 공급이란 역할을 하는데요. 네. 근데 괴리율이 1% 넘으면 이제 의무적으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초에 이제 초부터 해서 이런 현상이 좀 자주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그만큼 이제 수요가 이제 너무 강하다는 뜻이죠. 네. 근데 이제 이 괴리율이 또 정상화되는 과정이 이제 오게 될 텐데 그럼 투자자들이 그러면 비싸게 사서 싸게 팔게 되는 좀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투자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금 관련 ETF 매매 때 세금은 어떻게 돼요? 해외형 ETF와 동일한데요. 일반 계좌에서 거래하시면은 이제 매매 차익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 15.4% 부담하셔야 되는데요. 연금 계좌에서 거래를 하시게 되면은 이 부담을 당장 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세 이연이라고 하는데요. 네.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실 때 3.3에서 5.5%의 연금 소득세를 내시게 됩니다. 그래도 15.4에서 3.3 내지 5.5면 확 줄어드네요. 네, 확 줄어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일반 계좌보다는 연금 계좌에서 거래하시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김에 해외 상장 금 ETF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네. 이 경우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22%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요. 연간 250만 원까지 기본 공제가 되고 이것을 이제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시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금 가격이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상태라서 금 관련 상품을 직접 연금 포트폴리오에 넣기 부담스러운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금 상품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산 배분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금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세계 정세도 좀 이렇게 불안한 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투자자가 직접 본인이 편입할까 말까 이런 걸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자산 배분형 펀드를 이용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TDF라든지 TRF라든지 디딤 펀드라든지 이런 펀드들이 자산 배분형 펀드인데요. 네. 근데 모든 이런 자산 배분형 펀드가 금을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분께서 조금 발품을 파셔서 금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런 구성 종목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좀 자산운용사 홈페이지 같은 곳에서 확인해 보시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DF라는 게 타겟 데이트 펀드 그 펀드입니다. 말씀이셨죠. 네. 요즘 금 투자 열풍이 은구리로까지 이어지는 조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타임 타깃을 찾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기는 하는데요. 근데 이제 원자재 가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전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좀 불안정한 경제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네. 또 자산의 변동성이 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이제 막 오른다고 하는 것에 막 이렇게 따라가셔서 사는 것보다는 항상 위험 회피와 안정적인 운용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정리 한 번 더 해주세요. 금 ETF 투자와 관련해서 주의할 점. 네, 역사적인 고점에 이제 금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근데 이게 앞으로 더 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도 이야기를 좀 이렇게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연금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자산 배분의 정도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변동성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의 오현민 수석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